남편이 바람 피워도 여자가 참아야지. 뭘 이혼까지 해. 집안을 망치려 하네. 정숙은 36의 나이에 이혼녀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았다. 그녀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로 아직도 구시대적 관념이 뿌리 깊게 박힌 곳이었다. 이곳에서 이혼은 곧 낙인이었고 특히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다. 남편 박재현은 결혼 8년 차에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 28의 젊은 여자였다. 정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의 휴대폰에서 노골적인 문자를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다.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이유로 정숙의 뺨을 때렸다. 그날 밤 정숙은 6살 아들 민준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정숙을 집으로 불러 무릎을 꿇렸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은 정숙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며느리가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아놓고 집안을 망치려 한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숙의 친정어머니도 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한테 빌고 참으라고, 세상에 바람 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자식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딸을 다그쳤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슈퍼마켓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 골목에서 정숙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댔다. 저 여자가 이혼한다는 여자래. 남편이 바람 피웠대도 여자가 참아야지. 뭘 이혼까지 해. 자식은 생각도 안 하나 봐.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야. 정숙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귓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댔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정숙은 철저히 배척당했다.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다. 김밥을 나눠줄 때도 정숙의 앞만 건너뛰었다. 회장 박순희는 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하는 여자는 우리 모임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지만 계단을 내려가며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자신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온갖 거짓말로 정숙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 없고 오히려 정숙이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정숙이 살림을 게을리하고 자식을 방치하고 남편을 무시했다는 황당한 거짓말들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정숙이 다른 남자와 수상한 관계였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정숙은 법정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증거를 차곡차곡 제출하며 남편의 외도를 입증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됐지만 위자료는 고작 1,000만 원이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500만 원 남짓이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시어머니는 정숙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정숙이 집안의 망신이라고, 천벌 받을 년이라고,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정숙은 그저 문을 꽉 닫고 길을 막았다. 민준이가 무서워하며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그날 결심했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를 반드시 뒤돌아보게 만들겠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정숙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차갑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너 혼자 책임져라.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혼한 딸이 창피하다는 이유였다. 친정아버지는 평생 정숙에게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잔인했다.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친오빠는 문자 하나 보냈다.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말고 민준이도 데리고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보며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시댁은 더 악랄했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정숙이 쓰던 물건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졌다. 결혼식 때 받은 이불, 그릇, 옷가지들까지 모두 마당에 내팽개쳤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정숙은 빗속에서 젖은 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안에 서서 지켜보며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는 거지가 되는 게 딱 어울린다고 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모욕을 갚아주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살 곳이 없었다. 정숙은 민준이를 데리고 임대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찾아간 곳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에선 물이 새어 얼룩이 가득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고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간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민준이는 곰팡이 냄새에 기침을 했다. 정숙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면 엄마가 더 좋은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정숙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녀에게 변변한 기술도 경력도 없었다. 이력서를 들고 동네 식당, 카페, 마트를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였다. 혹시 아이가 아프면 일을 못 나올 텐데 그런 사람은 쓸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정숙은 무릎이 꿇렸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계속 걸어 다녔다. 한 달 동안 30군데가 넘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결국 정숙은 새벽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새벽 3시에 출근해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일당은 5만 원이었다. 하루 8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채 안 됐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민준이 밥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점심을 굶었다. 저녁도 라면 1개로 때웠다. 민준이한테만은 제대로 밥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엄마가 안 먹는 걸 알고 자기도 먹지 않으려 했다. 6살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밥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느 날은 계산대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점주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정숙은 괜찮다고 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였다. 그녀는 물만 마시고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고생을 알았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민준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였다. 정숙은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졌다. 6살 아이가 어른처럼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 정숙은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민준이만큼은 절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새벽 시장에서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정숙은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민준이를 재우고 집을 나섰다. 한겨울에도 여름 장마철에도 쉬는 날은 없었다. 시장 상인들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고 정숙을 무시했다.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그녀에게만 시켰다. 생선 내장을 치우고 썩은 채소를 골라내고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았다. 정숙의 손은 비늘과 생선 비린내로 얼룩졌고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정숙을 업신여겼다. 김명자라는 50대 아주머니는 특히 악랄했다. 정숙이 조금만 일을 늦게 끝내도 고함을 질렀다. 이혼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남편도 못 잡아놓은 년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다.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다. 정숙이 물건을 나르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모두가 둘러싸고 비난했다. 급기야 일당에서 깎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숙은 꾹 참았다. 어금니를 깨물며 사과했다. 이 일마저 잃으면 민준이와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엔 세탁소로 달려갔다. 세탁소 주인 박영숙은 60이 넘은 할머니로 정숙을 불쌍히 여겨 일자리를 줬다. 하지만 그것도 동정일 뿐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4시간 일하고 3만 원을 받았다. 정숙은 뜨거운 증기 속에서 셔츠를 다리고 이불을 접고 손님들의 옷을 정리했다. 증기로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바닥엔 화상 자국이 생겼다. 그래도 정숙은 악착같이 일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다. 저녁에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급하게 밥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뒤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점주 최성호는 40대 남자로 정숙의 사정을 알고도 야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주면서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협박했다. 정숙은 항의할 수 없었다. 이 일마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밤새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술 취한 손님들의 행패를 참아냈다. 어느 날 밤에는 취객이 정숙의 엉덩이를 만졌다. 정숙이 소리치자 점주는 오히려 정숙을 나무랐다.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말했다. 정숙은 그날 밤 편의점 뒤 골목에서 토했다.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몸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정숙은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어지럼증이 일상이 됐다. 생리는 끊긴 지 오래였다. 거울을 보면 30대 중반의 여자가 아니라 50대 할머니 같은 얼굴이 비쳤다.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팼다. 하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의 어린이집비, 월세, 공과금, 밥값을 감당하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다. 민준이의 생일날 정숙은 처음으로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10,000원이 채 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촛불 대신 성냥불을 켰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원을 빌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은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으로 닦아줬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 7살 아이의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정숙은 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민준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이 고통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1년이 지났다. 정숙은 여전히 하루 3곳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했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했다.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한 탓이었다. 정숙은 그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로 고기를 사줄 여유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이 세탁소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섰다. 고급 수입차였다. 차 문이 열리며 전 남편 박재현이 내렸다. 그의 옆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28배 그 여자 송미래는 재현과 바람을 피우다 정숙을 이혼시킨 장본인이었다. 미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도하게 정숙을 내려다봤다.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다. 재현은 비웃듯 정숙을 후려봤다. 그녀의 낡은 옷, 거칠어진 손, 초췌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현은 정숙에게 말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면 차라리 민준이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자기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으니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숙더러 재혼이나 하라고. 여자 혼자서는 아이 못 키운다고 남자 없으면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라고 조롱했다. 미래는 재현의 팔짱을 끼고 킥킥거리며 웃었다. 정숙을 마치 벌레 보듯 바라보며 수군댔다. 정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현의 말에 대꾸하면 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두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재현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역시 할 말이 없나 보네, 불쌍한 것.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분노와 치욕으로 온몸이 떨렸다. 왜 잘못한 사람은 저들인데 자신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재현이 민준이를 찾아갔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왔다. 정숙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재현은 민준이를 데리고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었다. 아이 앞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정숙이 나타나자 얼굴이 굳었다. 재현은 정숙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아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엄마보다 자기가 낫지 않냐고. 민준이한테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물어보라고 도발했다. 정숙은 민준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다. 재현은 정숙의 팔을 세게 잡았다. 그는 정숙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지겹지 않냐고. 아이를 포기하면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기랑 미래가 민준이를 잘 키우겠다고. 정숙은 그냥 재혼이나 해서 편하게 살라고 말했다. 정숙은 재현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절대로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죽어도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재현은 코웃음 쳤다.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그날 밤 정숙은 민준이를 꼭 안았다.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랑 살고 싶냐고 엄마랑 사는 게 힘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랑 살고 싶다고 아빠는 무섭다고 엄마가 제일 좋다고 말했다. 정숙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다짐했다. 절대 재현한테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를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재현은 돈이 많았고 정숙은 가난했다. 만약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 정숙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정숙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루 3곳에서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뿐 미래를 위한 저축은 불가능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준이를 대학에도 못 보낼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평생 요리를 해온 경험을 살려 국밥집을 열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숙은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어떤 메뉴를 팔지, 어디에 가게를 낼지,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보증금 500만 원, 인테리어 300만 원, 집기와 식재료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숙의 통장에는 겨우 200만 원이 있었다. 그녀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용 점수가 바닥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 직전이었다.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 한동수는 50대 남자로 정숙의 처지를 이용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10%를 요구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리 대금이었다. 정숙은 그걸 알면서도 도장을 찍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동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갚겠다고, 장사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 시장 근처에 작은 점포를 얻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게를 꾸몄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 기구를 설치했다. 민준이도 엄마를 도왔다. 9살 아이가 걸레질을 하고 의자를 닦았다. 정숙은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가게를 완성했다. 간판에는 정성국밥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개업 첫날 정숙은 새벽부터 뼈를 고아 육수를 만들었다. 정성껏 끓인 국물은 진하고 고소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3명밖에 오지 않았다. 모두 구경만 하다 나갔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였다. 정숙은 다른 식당보다 1,000원 저렴하게 책정했는데도 손님들은 불평했다. 저녁에도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하루 매출은 3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손님만 왔다. 정숙은 전단지를 돌렸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홍보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혼녀가 하는 식당이라며 수군댔다. 남편도 못 잡아놓은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냐고 비웃었다. 정숙은 굴욕을 참으며 계속 전단지를 돌렸다.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다. 임대료와 식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사채 이자가 밀렸다. 한동수는 독촉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걸었다. 돈 갚으라고, 못 갚으면 가게를 넘기라고 협박했다. 정숙은 무릎이 꺾였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개업한 지 한 달 만이었다.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다. 통장 잔고는 0점이었다. 오히려 빚만 800만 원이 남았다. 정숙은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실패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채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민준이는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해.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정숙은 다시 새벽시장과 세탁소, 편의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채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한 달에 80만 원의 이자가 빠져나갔다.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갚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한동수는 끊임없이 압박했다.
원금을 갚으라고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갚으라고 추잡한 제안까지 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구역질을 했다. 어느 날 정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식품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는 자리였다. 시급은 10,000원으로 편의점보다 조금 나았다. 정숙은 저녁 시간에 공장으로 갔다. 공장은 과자를 만드는 곳이었다. 대형 기계들이 돌아가며 쿠키와 비스킷을 찍어냈다. 정숙은 작업이 끝난 후 바닥을 청소하고 기계를 닫고 쓰레기를 처리했다. 어느 날 밤 청소를 하던 정숙은 작업대 구석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노트는 누군가의 레시피 노트였다. 정숙은 호기심에 펼쳐봤다. 노트에는 온갖 종류의 과자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호두과자, 약과 마카롱, 쿠키, 파이. 각 레시피마다 재료의 비율과 온도, 시간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시피 옆에는 실패라고 적혀 있었다. 너무 달다, 너무 딱딱하다, 식감이 나쁘다는 메모들이 가득했다. 정숙은 그 노트를 공장장에게 물어봤다. 공장장 김태수는 50대 남자로 그 노트가 예전에 일하던 개발팀 직원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원은 신제품을 개발하려다 실패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김태수는 정숙에게 그 노트를 가져도 좋다고 했다. 어차피 버릴 거였으니까. 정숙은 그 노트를 집으로 가져왔다. 밤마다 정숙은 그 노트를 읽었다. 민준이가 잠든 후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레시피를 분석했다. 왜 이 과자는 실패했을까? 설탕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버터 대신 다른 기름을 쓰면? 정숙은 자신의 요리 경험을 총동원해 레시피를 수정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다. 처음엔 실패했다. 과자가 타거나 너무 질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을 반복하며 레시피를 개선했다. 어느 날 정숙은 호두를 넣은 쿠키를 만들었다. 설탕을 반으로 줄이고 버터 대신 들기름을 조금 섞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꿀을 살짝 발랐다. 오븐에서 꺼낸 쿠키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다. 정숙은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이 번쩍 떠졌다. 맛있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았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했다. 이거다. 정숙은 확신했다. 이 맛이라면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민준이도 엄마가 만든 쿠키를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한테 나눠줬더니 모두 맛있다고 했다. 정숙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많은 종류의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약과 깨강정, 땅콩 쿠키, 고구마칩. 하나하나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다. 밤샘 작업이 계속됐지만 정숙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 드디어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다. 정숙은 시장에 가서 작은 천막 자리를 얻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그곳에서 자신이 만든 과자를 팔기 시작했다. 손수 만든 과자를 투명한 봉지에 담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가격은 한 봉지에 3,000원.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시식용 과자를 나눠줬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맛을 보게 했다. 첫 주말 정숙은 단 2봉지를 팔았다. 하루 종일 천막 앞에 서 있었지만 수익은 6,000원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같은 자리에 섰다. 시식용 과자를 더 많이 준비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권했다. 맛만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입 맛보고는 표정이 바뀌었다. 셋째 주가 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기 천막에서 파는 과자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 첨가물도 안 들어가고 수제래.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정숙의 천막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 봉지 사던 사람들이 2봉지, 3봉지를 샀다. 선물용으로 좋다며 5봉지씩 사가는 사람도 생겼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은 주말마다 50봉지를 팔았다. 일주일에 3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재료비를 제하고 순수익은 20만 원 정도였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숙에게는 희망이었다. 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평일 밤에도 집에서 과자를 만들었다. 주말에 팔 물량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2달째 정숙의 과자는 시장에서 유명해졌다.
정숙표 수제과자라는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단골 손님이 생겼다. 매주 찾아와 과자를 사가는 할머니, 손자한테 주려고 사가는 아저씨, 다이어트 중인데 이것만 먹는다는 아줌마. 정숙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님들도 정숙의 성실함을 알아봤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정숙을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자신을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이름은 서영미였다. 영미는 정숙의 과자를 자기 가게에 납품해달라고 제안했다. 일주일에 100봉지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단가는 2,000원으로 낮췄지만 대량 주문이라 정숙은 고민 없이 승낙했다. 정숙은 밤마다 과자를 만들었다. 민준이도 엄마를 도왔다. 과자를 봉지에 담고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에 정리했다. 모자는 새벽까지 함께 일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드디어 뭔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정숙은 100봉지를 영미의 가게에 납품했다. 영미는 만족스러워했다. 과자가 빠르게 팔린다고 다음 주에는 150봉지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석 달째 정숙의 수입은 월 1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장 천막과 슈퍼 납품을 합치면 일주일에 200봉지 이상을 팔았다. 정숙은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사채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았다. 민준이한테 새 옷을 사줬다. 고기도 사서 저녁을 차렸다. 민준이는 행복하게 웃었다. 정숙은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꿈을 꿨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었다. 브랜드를 만들고 공장을 차리고 정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싶었다. 그녀는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어떻게 확장할지, 어떤 제품을 추가할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정숙의 눈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정숙의 과자가 잘 팔리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협이 찾아왔다. 전남편 박재현이었다. 재현은 정숙이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미래와 함께 정숙의 천막을 찾아왔다. 재현은 비웃듯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과자 장사로 얼마나 벌겠냐고, 변변치도 않은 장사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정숙이 돈을 버는 게 신경 쓰였다. 일주일 후 재현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정숙에게 제안했다. 자기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사업을 키워주겠다고 말했다. 정숙은 단칼에 거절했다. 재현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이다. 재현은 화를 냈다. 자기는 민준이 아버지로서 도와주려는 건데 왜 거절하냐고 따졌다.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재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 악랄한 방법을 썼다. 정숙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이혼할 때 정숙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뒀던 재현은 그것을 이용했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정숙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가 온 것이다. 정숙은 경악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숙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숙은 미친 듯이 재현을 찾아갔다. 재현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내가 버는 돈으로 갚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말했다. 정숙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재현은 비웃었다. 신고해봐야 증거가 없다고, 오히려 내가 빌려준 걸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협박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정숙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정숙은 그 빚까지 떠안았다. 사채 빚에 더해 은행 대출까지 갚아야 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빠져나갔다. 정숙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과자를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팔았다.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았다. 분노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반드시 재현을 뛰어넘어 성공하겠다는 복수심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시장 상인들이 정숙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숙의 과자가 너무 잘 팔리자 다른 상인들이 질투했다.
특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장사를 하던 조순자는 정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정숙의 천막 바로 옆에 자기 물건을 쌓아놓고 손님들이 못 오게 막았다. 심지어 정숙의 과자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위생이 안 좋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숙은 견뎌냈다. 그녀는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장사했다.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하고 재료 원산지를 공개했다. 손님들은 정숙을 믿었다. 오히려 소문을 퍼뜨린 조순자에게 등을 돌렸다. 정숙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300봉지를 팔았다. 월 수입은 200만 원을 넘어섰다. 빚을 갚고도 여유가 생겼다. 정숙은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정숙은 더 이상 천막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상호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구청을 찾아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정숙을 보며 의아해했다. 이혼녀가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게 신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당당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위생 교육도 이수했다. 일주일 후 정숙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가 나왔다. 정숙은 간이 작업장을 마련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공장이었다. 오븐 2대와 작업대, 포장기계를 설치했다. 이제 집에서 만들지 않고 작업장에서 과자를 만들 수 있었다. 효율이 훨씬 높아졌다. 하루에 500개까지 만들 수 있었다. 정숙은 제품 라인을 확장했다. 기존의 호두 쿠키에 더해 흑임자 쿠키, 단호박 쿠키, 고구마칩, 견과류 강정을 출시했다. 모두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 사용했다. 포장도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정숙식품이라는 로고를 넣고 유통기한과 원재료를 명확히 표시했다.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자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동네 슈퍼 3곳에서 정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일주일에 1000개를 납품했다. 정숙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그녀는 직원을 뽑기로 결심했다. 구인 광고를 냈다.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근무. 며칠 후 3명이 찾아왔다. 모두 50대 아줌마들이었다. 정숙은 그들을 고용했다. 김영희, 박순애, 이미자. 3사람은 성실하게 일했다. 정숙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고민을 들어주고 월급을 정확히 줬다. 사업이 커지자 정숙은 제품 포장을 개선했다. 예쁜 박스에 담아 선물용으로 판매했다. 명절 시즌에는 주문이 폭주했다. 추석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밀려들었다. 정숙과 직원들은 밤샘 작업을 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찼다. 정숙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다.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나눠줬다. 직원들은 감격해서 울었다. 정숙의 이름은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이혼녀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시장에서 만나면 존댓말을 썼다. 정숙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정숙은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게 인사했고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녀는 과거의 모욕을 잊지 않았지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다. 1년이 지났다. 정숙식품은 안정 궤도에 올랐다. 월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였다. 정숙은 사채를 모두 갚았다. 한동수에게 마지막 원금을 건네는 날 정숙은 통쾌했다. 다신 빚지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은행 대출도 절반 이상 갚았다.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정숙은 민준이를 위해 작은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가 아니었다. 햇볕이 들어오는 아파트였다. 민준이는 좋아서 뛰어다녔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공장을 마련하고 싶었다.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전국으로 유통하고 싶었다. 그녀는 은행에 사업 확장 대출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금리였다. 은행 담당자는 정숙의 매출 기록과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했다. 5천만 원이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작은 공장 건물을 임대했다. 100평 규모였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다. 정숙식품은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됐다. 사업이 안정되고 2년이 흘렀다. 정숙은 이제 40이 됐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다.
정숙식품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이 됐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월 매출은 5천만 원에 달했다. 대형 마트 3곳과 계약을 맺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팔았다. 정숙은 이제 동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어느 가을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시어머니 김옥자였다. 70을 훌쩍 넘긴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다고 했다. 그녀를 데리고 온 사람은 재현의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정숙에게 사정했다. 오빠는 사업 망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자기도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정숙이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예전에 자신을 집 밖으로 내쫓고 저주하던 그 노인이었다. 빗속에서 젖은 짐을 주워 담을 때 거지가 되라고 악담하던 그 사람이었다. 정숙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욕이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정숙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말했다.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 요양병원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괜찮은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었지만 정숙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다. 할머니가 비록 예전에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민준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복수는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거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 말해줬다. 시어머니의 등장은 동네에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정숙의 대인배적인 처신에 감탄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시어머니를 돌봐준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정숙은 그런 칭찬에도 담담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 뿌듯했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가 됐다는 걸 느꼈다. 정숙식품이 성공하자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정숙을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슈퍼에 들어가면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했다. 정숙이 지나가면 모두 고개를 숙였다. 동네 부녀회 회장 박순희는 정숙에게 다시 부녀회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정숙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전의 모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정숙을 가장 괴롭혔던 김명자는 이제 정숙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어느 날 김명자가 정숙을 찾아왔다. 예전에 한 말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의 성공담을 입에 올렸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 키우며 그렇게 큰 사업을 일궜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정숙은 이제 동네의 롤모델이 됐다. 특히 혼자 아이 키우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다. 정숙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다.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은 생각보다 넓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했다. 정숙식품은 계속 성장했다.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다. 정숙은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하고 승낙했다. 백화점 명절 선물 코너에 정숙식품 제품이 진열됐다.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단장한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렸다. 정숙은 백화점 담당자와 미팅을 하며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당당한 사업가였다. 직원들도 늘었다. 이제 50명이 넘는 직원이 정숙식품에서 일했다. 정숙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명절이면 보너스를 주고 경조사가 있으면 챙겼다.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하면 돈도 빌려줬다. 직원들은 정숙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직률은 거의 제로였다. 정숙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됐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장이 왔다. 정숙은 회원으로 가입했다. 다른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정숙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선 여성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인터뷰 기사가 나갔다. 정숙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의지라고 강조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정숙을 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혼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남편한테 의지했으면 저렇게 못됐을 거라고 수군댔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추켜 세웠다. 세상은 참 간사했다.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정숙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전 남편 박재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재현은 정숙과 이혼 후 미래와 재혼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고급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건 빚으로 유지하는 허상이었다. 재현은 사업 수완이 없었다. 투자한다는 게 모두 실패했고 빚만 늘어났다. 미래는 재현의 경제력이 바닥나자 냉정해졌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쓸모없다는 듯 재현을 대했다. 재현은 돈을 구하려 사채까지 썼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도 못 갚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재현은 도망 다녔다. 휴대폰은 꺼놨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미래는 결국 재현을 떠났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재현은 혼자 남았다. 빚은 2억 원이 넘었다. 집도 차도 모두 압류됐다. 재현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하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변변한 기술도 없었다. 결국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다. 하루 10만 원을 받으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어느 날 재현은 우연히 정숙식품 공장 앞을 지나갔다. 깔끔한 건물에 정숙식품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다. 직원들이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현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자기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분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다. 재현의 새 부인 미래도 궁지에 몰렸다. 재현과 이혼한 후 돈이 떨어졌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변변한 경력이 없었다.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나이는 35이 됐고 재혼해서 이혼한 이력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다. 결국 미래는 정숙식품에 이력서를 넣었다. 정숙식품이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받기 때문이다. 면접 날 미래는 정숙 앞에 앉았다. 정숙은 이력서를 보고 미래를 알아봤다.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였다. 미래도 정숙을 알아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질문했다. 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애원했다.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미래를 바라봤다. 과거의 복수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쫓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일주일 후 정숙은 미래를 채용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공장 라인에서 일하게 했다. 미래는 과자를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고 청소를 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정숙은 미래를 대할 때도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했다.
차별하지도 특별히 챙기지도 않았다. 그저 공정하게 대했다. 재현도 결국 정숙식품에 일자리를 구했다. 미래가 말해줬기 때문이다. 재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공장 창고에서 일하게 됐다. 박스를 나르고 재료를 정리하고 트럭에 물건을 싣는 일이었다. 첫날 재현은 정숙과 마주쳤다. 정숙은 재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쳤다. 재현은 그게 더 치욕스러웠다.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다. 정숙식품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 상위권에 들었고 TV 홈쇼핑에도 진출했다. 정숙은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소개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정직한 제품 철학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샀다. 방송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정숙식품은 대박이 났다. 직원은 이제 100명이 넘었다.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다. 정숙은 최신 설비를 갖춘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다. 위생과 품질 관리에 철저했다. 모든 제품은 엄격한 검사를 거쳤다. 정숙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우수 제조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숙의 꼼꼼함과 정직함이 만든 결과였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정숙식품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예전에 정숙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시장에서 정숙을 괴롭히던 김명자도 정숙식품에서 일했다. 조순자도 마찬가지였다. 분여회에서 정숙을 쫓아냈던 박순희도 정숙식품의 영업직으로 일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정숙의 직원이었다. 정숙에게 월급을 받고 정숙의 지시를 따랐다. 정숙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과거의 일을 들추지도 않았다. 그저 공정하게 대했다. 일을 잘하면 칭찬했고 실수하면 지적했다. 특별히 괴롭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숙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정숙을 대했는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숙에게 감사했다. 이런 자신들을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요양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했다. 말도 조금 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정숙이 병문안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정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숙은 담담하게 들었다. 용서한다는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뿐이었다. 재영과 미래는 정숙식품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재현은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며 생각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숙을 버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매일 후회했다. 미래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남은 건 초라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며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렇게 강한 여자를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게 우스웠다. 정숙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서로 존중하며 일하자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용서였다. 정숙은 복수를 말로 하지 않았다. 그냥 더 잘 살았다.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어느 날 지역 방송에서 정숙을 인터뷰하러 왔다. 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혼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솔직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고 강조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숙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힘을 얻었다고 희망을 받다고 고맙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이상 이혼녀가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다. 정숙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당당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았다. 정숙식품은 계속 성장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넘어섰다. 정숙은 더 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교외에 땅을 매입하고 500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은 하루에 1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정숙은 공장 준공식에서 감격스러워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다. 경영학과에 진학해 엄마의 사업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방학 때마다 공장에서 일하며 현장을 익혔다. 정숙은 아들에게 사업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는지,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거래처와 협상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다. 민준이는 똑똑했고 열정적이었다. 정숙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정숙은 사회환원 사업도 시작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수억 원을 기부하며 이혼 여성들의 자립을 도왔다. 직업 교육도 지원하고 창업 자금도 대출해줬다. 정숙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 이름은 새날 재단이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였다. 재단 첫 수혜자 중 한 명은 35세 이혼 여성 최은희였다. 은희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 있었다. 정숙은 은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은희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쳐줬다. 6개월 동안 정숙식품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힌 은희는 작은 빵집을 차렸다. 정숙이 창업 자금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내 차례라고 격려했다. 새날 재단은 1년에 100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다. 정숙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정숙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여성단체에서 강연했다. 정숙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울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정숙은 말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숙식품은 이제 상장 준비를 시작했다. 증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기업 공개를 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숙은 신중하게 검토했다. 상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정숙은 민준이와 상의했다. 민준이는 엄마를 지지했다. 할 수 있다고 엄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고 격려했다. 2년 후 정숙식품은 코스닥에 상장됐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0% 상승했다. 정숙의 지분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었다. 정숙은 백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서 공장을 돌아보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했다. 정숙은 돈보다 일 자체가 좋았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보람이 좋았다. 재현은 여전히 정숙식품 창고에서 일했다. 그는 이제 60이 가까워졌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다. 재현은 매일 정숙의 차가 출근하는 걸 봤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정숙은 우아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매번 후회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박스를 날랐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미래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 디스크였다. 정숙은 미래를 병원에 보내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했다. 미래는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 규정일 뿐이라고, 다른 직원도 똑같이 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알았다. 정숙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정숙은 장례를 치러줬다.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였다. 조문객 중에는 정숙식품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숙의 대인배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게 용서됐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평화롭게 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물이었다. 정숙은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일도 했다. 지역 도서관을 짓는데 10억 원을 기부했다. 도서관 이름은 희망도서관이었다. 정숙은 개관식에서 말했다.
이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정숙은 이제 동네의 자랑이었다.